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1815년에 워털루에서 영국에게 패하해서 이제 역사 무대로 사라진 다음에 유럽에 새로운 그 강자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는 러시아였습니다. 영국은 해양국가고 러시아는 대륙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네들도 이제 바다로 나가야 돼요. 왜 바다로 나가야 되느냐? 그 시기만 해도 뭐 철도가 있습니까? 뭐 도로가 뭐 제조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원료를 싼 값에 대량으로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내다 팔려면 물류가 싸야 돼, 물류가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항구가 있어야 되죠. 그 항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돈을 벌게 돼 있는 이런 그 시절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바다로 나가려면 매우 복잡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러시아가 바다로 나가려면 발트해로에서 저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해가지고 나가는 길이 있고, 또 저 시베리아 동쪽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다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영국은 러시아라는 강적이 바다로 나오기만 하면 자기네들에게 도전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바다로 나오는 것을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틀어막는 겁니다. 흑해로 나오려고 하면은 틀어막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손잡고 크림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해서 인도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을 가서 틀어막고, 이런 식으로 영국과 러시아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려면 틀어막고 하는 그런 패권 경쟁을 100년 가까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영국,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 그레이트 게임의 그 패권 전쟁이 흑해에서 한번 부딪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번 부딪히고 나니까 이제 러시아가 갈 길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막 시베리아 개척을 해요. 시베리아를 뭘로 개척을 했냐? 그 당시에 그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교역품이 모피였습니다. 이 동물 가죽. 이 동물 가죽을 얻기 위해서 계속 동쪽으로 이 시베리아를 통해서 시베리아에 있는 무슨 노루나 사슴이나 물개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그럼 그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쫓아가지고 막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오는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편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해상수송이 왜 중요하냐? 해상수송이. 제국주의 시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면화를 심어요. 그러면 그 면화를 선박을 통해서 대량으로 실어가지고 맨체스터나 이런 데에 있는 그 방직 공장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맨체스터 그러면 박지성이 공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이 있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그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인류의 역사를 움직인 도시예요. 뭘로 움직였느냐? 두 가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면방직 공업으로 해서 옷감을 만들어서 세계를 움직였고, 또 하나는 노예무역, 노예를 팔아가지고, 노예가 그 사람들 말로는 검은 다이아몬드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맨체스터, 리버풀, 요즘에 영국의 그 유명한 축구팀이 있는 그 도시는 다 노예 무역선들이 출발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 피가 묻어있는 이런 역사였습니다. 때문에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미 200년도 더 전에 북부론이라는 책을 써서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나 큰 강을 끼고 있는 훌륭한 항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국부를 창출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 바다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뭐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배를 만들어서 모험적이고 개척자 정신, 파도와 싸워가면서 미지의 바다로 나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서 돈을 벌었죠. 그 시기에 우리는 뭘 했나요? 해금 정책, 공도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다로 나가면 이건 왕도에서 탈출하는 아주 나쁜 놈 그래가지고 곤장을 치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목을 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바다로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해상무역을 할 수가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무슨 수로 부를 축적하냐 이거죠. 조선이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소위 말하는 무역을 금지시켰기 때문에요. 무역만 금지시킨 게 아니라 아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몰래 바다로 나갈까봐 무서워가지고 공도 정책이라는 걸 썼습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을 육지로 이주시키고 통째로 섬을 비우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언제까지 했느냐? 조선이 배로 중국을 갈 수 있도록 중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게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이모군란을 그 청국 군대가 와가지고 이 군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가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 상민, 상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무역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협정이라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중국은 조선시대에 이제 그 사신들을 보내는데 사신을 지금으로 치면 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천진으로 가면 천진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북경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야, 조선에서 오는 사신들은 배로 오지 마. 너희들 바다를 이용하면 안 돼. 왜? 바다를 이용하면은 이것들 돈을 벌 그 기회가 생기니까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서울을 출발해서 저 평양으로 해서 의지로 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해가지고 걸어서 북경까지 3개월 동안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니 무슨 놈의 무역이고 무슨 놈의 국부를 창출하겠어요. 아담 스미스가 하라고 한 정반대를 우리는 강제당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1882년까지 무려 500여 년을 우리는 바다를 잇고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순신 같은 천재적인 이 수군 전략가가 나왔는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한국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은데 이순신도 진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 1톤의 철광석을 육상에서 100km 운반하는 비용하고 같은 1톤의 철광석을 해상에서 1만 km를 움직이는 비용하고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물류가 얼마나 비용이 싼지 여기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소에서 이 컨테이너 선들을 많이 만들어, 뭐 전 세계 컨테이너 선은 뭐 다 한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선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고속화돼서 훨씬 싸졌어요. 이 시대는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이용하는 나라들은 돈을 벌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이 무렵에 영국이 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차를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때 마침 영국이 카리브해 일대를 전부 식민지로 얻어서 카리브해에서 이제 설탕이 막 생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차에다가 달달한 설탕을 넣어서 마시니까 이거 기분 좋거든요. 소위 말하는 웰빙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차를 수입하고 도자기를 수입하려고 차를 또 담으려면은 찻잔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 이쁜 찻잔을 다
중국에서 만드니까 가서 이제 차하고 도자기를 사오느라고 뭐 어마어마한 그 적자가 났어요. 이거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그 차 한 잔 마시면, 커피 한 잔 마시면 다른 데서 마시는 거하고 왠지 좀 다른 것 같죠? 막 문화인이 된 것 같고, 뭐 이거랑 거의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 사회만 이제 그 차를 마시다가 이게 이제 점점 중산층, 하층민까지 이 차 마시는 이 문화가 퍼지면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차를 사와야 되는데 그 당시 국제무역에서는 전부 은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영국이 다른 나라에다가 무슨 옷감 팔고 이런 거 판 돈으로 가지고 있었던 은화가 차 사고 도자기 사느라고 중국으로 막 폭푸수처럼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다가 이 무역 관계를 개선하자. 그래가지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맥카트니 사절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중국이 얼마나 콧대가 높았는지 영국의 사신을 300구고두를 해내라. 3번 머리를 땅에 찍고 9번 조아리는 그런 이 신하국의 그 예우를 해라.